배달기사와 여자친구가 탄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광주 마세라티 뺑소니 운전자가 도주 67시간 만에 검거돼 구속됐습니다. 이 운전자를 둘러싼 여러 의문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또 이와 관련한 이야기 또 비롯해서 병역 의무 기피로 22년 동안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대법원 승소 판결에도 최근 또다시 비자 발급이 거부됐습니다. 이 내용까지 오늘 최단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광주 마세라티 뺑소니 사고 관련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일단 이 사고의 운전자가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포기하고 이후에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에 불출석을 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좀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였을지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영장 실질 심사에서 불출석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원에서는 서류 심사로서 영장 실질 심사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영장 실질 심사에서의 구속의 여부를 결정을 하는 것인데 구속의 여부는 크게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혐의가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에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세 번째에는 그 증거의 인멸이 있는지인데 네. 이렇게 불출석을 하겠다는 것을 물론 변호인을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도주 우려가 있다고 법원이 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본인에게는 불리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구속의 결정이 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 관련 기사를 보면은 이 운전자의 직업이나 거주지도 상당히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무직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마세라티라는 차량을 몰았고요. 또 주소지가 광주의 한 복지센터인데 수개월 동안 또 태국에서 머물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의혹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광주도 그 전날 바로 갔고 마세라티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친구가 본인의 지인이 마세라티를 빌려줬다라고 하는데 그 법인에서는 또 본인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주소지 같은 경우에는 복지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네네. 복지센터의 주소가 사실 되어 있기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이상하지 않느냐, 혹시 조폭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 나왔지만 네. 경찰에서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현재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범죄 조직 연루 의혹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 국내에 거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분명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서울에서 도피를 할 때까지는 외국으로 또 도주를 하려고 했던 시도까지도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구속이 되지 않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왜냐하면 도주 우려가 많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예, 또 이 사고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뭐 해외로 도피하려는 이러한 어떤 시도 과정에서 조력한 조력자들도 등장을 하잖아요. 네. 여럿이 등장하는데 뭐 어떤 인물들입니까? 네, 첫 번째로는 함께 동승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동승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현재 입건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음주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같이 음주운전한 사람과 했을 때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처음에는 대전으로 같이 갔을 때 벤츠 차량을 또 도와준 지인이 있습니다. 이 경우가 있고 또 벤츠 차량을 도와준 지인이 원래는 그 외국으로 어떻게 출국을 하려는 것을 도와주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그 당시에 경찰에서 이 사람이 외국으로 도주하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외국으로 도주를 못했어요. 그래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서울로 돌아올 때에도 또 지인이 있어요. 방조해준 지인이. 3명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같이 탑승했던 차량은 음주운전 방조까지 같이 있는 것이고 나머지 3명 같은 경우에는 범인 도피라든지 범인 은닉의 혐의가 있는 것인데 범인 도피라든지 범인 은닉 같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정도로 상당히 높은 형량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 이 인물들에 대한 부분들도 뭐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습니까? 네, 현재 지금 알려져 있고요. 지금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첫 번째 사고 당시 했던 사람은 입건이 된 상황이고 네. 다른 2명에 대해서도 현재 경찰이 조사 중에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뭐 저희가 조금 전에 뭐 직업도 얘기했고 뭐 거주지도 굉장히 좀 의문이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관련해서 뭐 범죄 조직에 뭐 연루된 거 아니냐, 뭐 마약과 관련된 게 아니냐, 뭐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관련해서 뭐 좀 나온 이야기들도 있습니까? 현재까지 경찰에서는 그런 것에 관련 점은 없다라고까지만 밝혀져 있고 수사 중이다라고까지만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 부분이 뭐 수사 결과 또 네, 새로운 달라질 사실들이 수는 좀 있지만 드러날 수도 있는 거군요. 현재까지에는 경찰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조직 폭력배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없다, 연루점은 없다라고만 밝혀진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순천에서는 묻지마 살인이 있었습니다. 길 가던 여학생을 흉기로 찔러서 숨지게 한 30대가 결국 구속이 됐는데 술에 취했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 피해자와는 또 일면식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남이었습니다. 순천경찰서에서 밝힌 바인데 26일에 살인 혐의로 지금 현재 조사 중이고요. 그 26일에 밤 0시 44분쯤에 순천시에 있는데 B양이 본인의 친구를 바래다 주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B양을 뒤에 따라가서 공격하는 모습이 CCTV에 찍힌 상황이고요. B양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결국은 숨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살인의 혐의인데 그러면 도대체 보통은 이러한 범죄가 있을 때에는 동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네. 동기가 없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일면식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묻지마 살인을 염두에 두고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지난해 신림역에서 있었던 묻지마 살인 그 칼부림 같은 경우에도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을 했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이번 사건도 크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은 살인 같은 경우에는 뭐 7년 이상의 징역 이렇게 법정형이 정해져 있지만 법정형을 정할 때는 양형 사유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동기가 있다라면 그 동기가 참작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떠한 동기가 있어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지만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은 그런 동기가 참작이 되는데 묻지마 살인 같은 경우에는 동기가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위험성이 훨씬 높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거의 2시간 동안을 거리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배회하다가 결국은 다른 사건 때문에 잡힌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체포될 상황에서도 이미 2시간 동안이 위험한 상태에 있었다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잔인하고 네. 동기가 없고 네. 여기에다가 위험성이 공공적으로 매우 높다라고 해서 높은 형량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남성의 신상이 이미 인터넷에 좀 공개가 됐습니다. 때문에 뭐 시민들이 뭐 이제 이 신상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이제 퍼나르는 이제 상황이 좀 있는데 이것과는 사실 관계없이 이제 해당 신상 공개는 좀 다른 측면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이렇게 신상 공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습니다. 예를 네. 들면 우리가 피해자도 보호해야 되지만 피의자의 신상도 공개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도 법에서는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이 특력 강적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사실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얼굴을 공개해야 되는 것을 결정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하나를 예를 들자면 범행이 굉장히 잔인하다든지 아니면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법에서 공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과연 어디까지 수긍을 해줘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사건만 봤을 때는 어떠세요? 이게 신상 공개에 해당이 되는 영역입니까? 해당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 이게 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고 결정이 나와야지 공개를 하는 건데 네. 아직은 이게 공개를 하려면 공개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거치고 이런 네네. 결정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아직 예. 그게 안 된 상황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술이 취한 상태로 이미 사건이 나고 나서 2시간을 그냥 일반적인 네. 배회를 했단 말이죠. 네네. 이러면은 공공의 이익에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네, 공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수 유승준 씨의 한국행이 또다시 좌절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22년째 지금 우리나라의 땅을 이제 밟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게 여러 가지 뭐 이제 법적 절차들도 네. 진행이 됐었고 지금 이번에 이제 또 한 번 한국행이 좌절이 된 건데 지금 상황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유승준 씨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입대를 앞두고 있었어요. 예.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을 했죠. 그래서 그때 병역 기피와 관련된 논란이 있었고 사실은 유승준법이라고 저희가 변호사들이 시험 볼 때는 모르는 법이 있는데 예. 그렇게 우리나라의 그런 것들을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다시 갔을 때에는 다시 우리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하지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아. 그 당시에 새로 생겼고요. 네. 결국은 그래서 이제 유승준 씨 같은 경우에는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지만 재외동포잖아요. 원래 우리나라의 그렇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 예. 재외동포와 관련되어서는 재외동포와 관련된 권리가 있는데 재외동포는 우리나라에 올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2번이나 대법원에 승소를 했습니다. 네. 근데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는데 3번째 이번에 또 이제 LA 총영사관에서 우리는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근거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나라의 국민이었는데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으로 가서 국가의 국적을 거절하고 포기했으면 다시 못 들어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공질서, 예를 들면은 뭐 복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반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승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굉장히 억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유명한 분이었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청소년이라든지 우리나라의 국민들에게 많은 그러한 뭐 그걸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을 줬죠. 예.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지금 세 번째 입국이 제한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걸 정리하면은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지만 LA 영사관에서 우리는 불허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위법은 아닌 겁니까? 위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외동포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은 있죠. 네. 하지만 우리나라의 총영사관에서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근거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총영사관에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에는 공공질서라든지 복리에 어긋난다라고 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또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유승준 씨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대법원에서 2번이나 들어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렇게 총영사관에서 3번이나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법질서의 위반이다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 주제인데요. 음식을 먹고 내가 이 음식을 지금 먹어서 배탈이 나고 설사가 났다라면서 이제 음식 주인에게 협박을 해서 합의금을 뜯어낸 이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게 근데 문제가 식당이 한 곳이 아니라 뭐 수백 곳, 수천 곳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배경을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4월까지 10개월간 업주 456곳입니다. 456곳에 대해서 한 전화를 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서 배탈이 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합의금만 1억여 원을 받아서 이제 사기를 한 행동입니다. 예.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굉장히 죄질이 안 좋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법원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본인이 거짓말을 속아가지고 여러 명에게 또 요새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어려우세요. 그럼요. 근데 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다수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혀 합의를 할 의도도 없었어요. 이렇기 때문에 더 엄벌에 처하겠다라고 해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안입니다. 근데 이 남성이 이제 협박을 했던 내용을 좀 찾아보니까요. 이거 내가 신고할 거다. 그러면은 영업정지 받을 것이다라고 이제 협박을 했다라고 하는데 식당 업주 입장에서는 사실 그럼 내가 이거 얼마 주고 그냥 무마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식당 입장에서는 뭐 정말 억울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협박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사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본인이 이 범죄를 저지르고자 했는데 범죄를 저지르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식당에 전화해서 내가 거기에다가 밥을 먹었는데 배탈이 났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식당 업주들 중에서 여기서 진짜 밥을 먹은 게 맞느냐. 영수증을 보내달라. 아니면 얼마나 아픈지 진단서를 보내달라. 근데 그런 것들을 보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진짜로 밥을 먹은 적이 없거든요. 그냥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그 범죄를 막았어요. 스스로 멈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왜냐하면은 우리가 손해배상을 해주려고 하더라도 얼마나 아픈지 어떤 것이 때문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영업정지라는 문제가 굉장히 크지만 본인도 예를 들면은 업장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다음에는 그런 걸 안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원인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원인으로 정확히 아픈신지 그리고 진단서는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것 정도는 예방을 차원에서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저희 주제는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